네, 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경제, 주식, 산업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동료들하고 매일 밤을 새우면서 저희가 전망하는 분석 자료를 내는 리서치 센터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재테크 쇼의 컨퍼런스나 또 신문에서 주식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렇게 맨날 제 얘기가 나가다 보니까 특히 올해 저도 굉장히 어떤 사적인 모임에 가면 괴롭죠. 엄청난 관심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는다고 거의 밥도 못 먹을 정도의 상황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질문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는 왜 이렇게 힘든데 주가는 왜 오르냐?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데, 경기가 안 좋다는데 주식이 오르는 게 이상하지 않나?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식이 오르니까 내가 잘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해야 되나? 이 질문. 그리고 하면 뭘 사야 돼? 그러니까 종목을 좀 추천해줘. 이런 분들은 이제 약간 좀 귓속말로 다시 질문을 마지막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경기 같은데 주식이 왜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아마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내용들이 답으로 나오겠죠. 지금 실시간 채팅에서 올라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동성 장세,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주식이 오르는 거다. 이렇게 아마 금융시장에 조금 관심을 있는 분이면 답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한번 반문을 해보죠. 유동성 장세,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주식이 오른다면 돈이 줄어들면 그 논리면 주가는 빠질까요? 이 의문부터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오늘 제가 거창하게 3가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만 왜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가 되고 사실은 3가지지만 하나의 일맥상통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끝날 때쯤에 그 의문만 풀려도 조금 보람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이유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쓰고는 했고요. 자, 유동성 장세라고 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유동성이 줄어들면 주가는 그 논리면 빠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죠. 왼쪽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푸는 증분의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오를 때 밑에 산처럼 생긴 것들이 올랐다 내렸다 하죠. 내릴 때는 돈이 푸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위에는 주가예요. 돈이 양이 줄어들 때 주가가 빠지나요? 안 빠지죠. 좀 가까이 보죠. 오른쪽은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그림인데 진한 파란색이 돈에 푸는 양이에요. 그리고 옅은 하늘색이 주가입니다. 최근에 돈의 양이 줄어들죠. 근데 주가가 빠지나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유동성 장세면 돈이 푸는 양이 줄어들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 장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물론 돈이 많이 풀려야 살 수 있으니까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예측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유튜버에서 페드의 돈이 풀리고 산량이 줄어들어서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이유를 잘못 짚었기 때문에 전망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시장의 전망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는 가지고 있어야 어떤 변수가 났을 때 그 이유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판단할 수 있고 전망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유동성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번째 줄에 글로 써 있습니다만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을 빌리는 비용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또는 내가 예금에 맡겼을 때 받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근데 이자 싸게 빌릴 수 있고 맡겨도 조금밖에 못 받기 때문에 투자의 욕구는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은 유동성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라는 것은 돈을 싸게 빌려서만이 아니라
그 빌린 돈으로 어떤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서 그 차익을 남기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 투자 수익이 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빌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 투자 기대 수익이 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이걸 같이 해야 시장에 대한 해석이 같이 나오는 거지, 유동성만으로만 해석을 하면 한쪽 반쪽짜리 해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 기대 수익은 무엇일까요?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경기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체감하는 경기는 너무 안 좋은데 투자 기대 수익이 나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되나? 라는 거죠. 이 경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체감하는 경기가 주가가 느끼는 경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느끼는 경기는 기업의 경기예요. 기업의 경기와 내가 살면서 느끼는 가계의 체감하는 경기와는 다른 겁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경제가 성장하는 성장률과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성장률을 뺀 값인데, 이 막대 그래프가 위로 올라오면 기업들은 경기가 올라온 속도보다 더 많은 이익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올 때마다 주가가 오르게 되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 경기는 안 좋은데 기업들은 왜 돈을 벌까요? 그거는 경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노동을 쓰지 않는 경제로 대전환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물건을 만들면 거기에 마트에 가고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일을 해서 다시 소비자가 사가고 여러 단계를 거쳤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바로 가죠. 온라인으로.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왼쪽 그림인데 좀 어렵죠.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실업률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사람이 취업을 많이 하게 되면 물가는 올라간다. 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사람을 많이 필요하면 임금을 더 많이 주겠죠. 그럼 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진한 파란색처럼 이렇게 반비례하게 흘러가는 그래프가 우리가 경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전형적인 필립스 곡선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파란색 하늘선을 보면 누웠죠.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은 눕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실업률이 줄어들고 사람이 취업을 많이 하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높은 임금을 주고 하는 일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부가가치가 낮은 일자리들만 취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의 비중이 크지 않아진 거예요. 기업들은. 나는 취업이 안 되니까 체감하는 경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기업들은 그 인건비를 줄이고 똑같은 매출을 올리면서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체감하는 경기와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기업의 경기는 다르고, 우리가 노동을 점차 쓰지 않는 경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경기는 계속 나쁠 수 있다. 취업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기업들은 그 차익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다. 그래서 이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경기와 굉장히 다른 주가의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경기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현재의 경기를 주시장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경기를 보고 움직이는 거죠. 현재는 굉장히 안 좋지만 미래의 경기가 밝아진다면 주시장 그 방향성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좋아질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들면 주시장은 미리 선행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산수만 할 줄 알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업의 가치의 방정식 결론을 낸 건데, 밑에 분모의 R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 기대하는,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뭐냐면 위험이 전혀 없으면 한 2% 정도 예금 넣으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주식은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안 하니까 좀 더 줘야 돼. 한 8% 더 줘야 돼. 이렇게 해서 한 10% 정도를 나는 바래, 주식을 하면서.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로. 그리고 이 ROE는 기업이 자기가 자본을 만들어서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에 대한 지표입니다. 현재에. 예를 들어서 뭐 100원으로 회사를 만들면 한 20원 번다. 이익을. 그러면은 ROE가 20%가 되죠. 근데 내가 투자했을 때 10%의 요구 수익률인데 회사가 20% 정도 벌 수 있는 능력이면 이거는 초과 이익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업을 사야 되냐에 대한 답도 이미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보다 높은 ROE를 내는 기업을 일단 골라야 됩니다. 그 밑에 ROE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 포스코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죠. ROE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가가 빠져도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현재 경기고 기본적으로 현재의 능력이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 그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도 더 벌 수 있는 기업을 고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이너스 G예요. 성장률입니다. 이 성장률이 높게 보이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ROE가 R보다 높은 기업 중에 성장률을 분자와 분모에 동시에 빼주면 G가 커질수록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8%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과 4%의 성장되는 기업의 기업 가치는 2배 이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G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미래 경기입니다. 현재의 경기가 아니라 이 빼기 하는 G의 미래 경기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경기에 대한 오해 뭐죠? 첫 번째는 내가 체감하는 경기와 주식시장에서 받는 기업 경기가 다르다. 두 번째는 경기는 현재 내가 지금 겪는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 미래 경기 어떻게 될 거야? 이 코로나인데 좋아지나? 이 의문으로 이제 한번 가보죠. 자, 3월 달에 주가가 급락할 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대공황과 같은 수준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죠 지금? 자기 논리에서 경기가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유동성 장세다,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라고 안면 몰수하고 뷰를 바꿨어요. 이제 좋다고 다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돈이 줄어들었을 때 주가가 안 빠지면 그 사람들은 다 반성문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대공황이나 우리가 12년 전에 겪었던 미국 금융위기와 같은 장기 경기 불황이 올 거냐를 한번 판단해 보죠.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이번에 코로나19와 그때와 다른 점은 뭐냐면 코로나19는 국가 안에서 경제 주체를 봤을 때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의 탓을 돌릴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금융위기를 한번 보죠. 12년 전에. 누구의 잘못이죠? 금융기관의 잘못입니다. 100원짜리 부동산을 300원짜리로 만들어서 모기지론을 막 팔아댔죠. 부풀려서. 그게 터진 거죠. 그 터졌으니까 그 책임은 금융기관이 지는 거예요. 정부가 금융기관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할까요? 도덕적 해이 논란이 엄청 일어납니다. 도와주면 안 돼. 제대로 망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 그림에서 회색 선을 보면 이게 민간 부채예요. GDP 대비. 이 선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조조정이에요. 잘못한 애는 구조조정 당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불황이 길어집니다. 그 구조조정이 다 끝나야 되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결정적 차이. 코로나19가 누구 때문이야 이거. 도와주자. 잘못한 사람이 없잖아. 지금 정치인들은 내가 더 많이 도와주자고 했다. 이거 남기고 있죠 지금. 모든 사람한테 내가 주자고 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주자고 서로 얘기하고 있죠. 민간에서의 구조조정이 없어요. 잘못한 데가 없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부가 도와주고 정부가 부채를 떠안는 겁니다. 민간의 구조조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경기는 굉장히 짧게 끝납니다. 침체가. 반문할 수 있죠. 정부 부채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야? 심각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그러면 정부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이거는 미국에서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2달 동안 이렇게 엄청난 정책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졌습니다. 재정과 통화 다 도와주자고. 기업 파산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더 살려서 가야 된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망한 데가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다 도와줍니다. 지원금을 주죠. 대공황이나 금융위기 때는 이게 5년 이상 걸렸습니다. 도와줘야 된다, 안 된다. 계속 그 집권 여당은 도와주고 싶고 야당은 반대했겠죠.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더 도와주자고 그러죠. 한국도 여당과 야당이 서로 더 빨리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정부 부채도 문제인데 굉장히 늘어난 이 부채는 정부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자기가 자기 구조조정을 할까요? 파산을 정부가? 절대 안 그러죠. 버텨야 됩니다. 어떻게 버티냐? 내 부채도 정부도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 이자 비용이 좀 적게.
그리고 이 화폐로 표시된 부채의 가치가 좀 떨어져 보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인플레이션을 좀 용인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내는 금리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그러면 내가 내는 이자 비용도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고 경기 회복을 기다리는 거죠. 절대 자기 스스로 파산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경기가 회복되는 기울기의 문제지 방향성은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도 그거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경기가 앞으로 회복되는 방향성만 정해지면 주가는 미래 경기를 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현재의 이 푹 꺼졌던 경기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 장기 불황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3월 달에. 저희가 1,500에 갔을 때 코스피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였던 표지의 보고서를 내고 주식을 사자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논리였습니다. 조금 더 일찍 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기회가 끝났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더 해보죠. 경기는 사실 1, 2년 사이의 얘기입니다. 주시장이 오르는 더 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주식은 세상의 변화를 반영할 때 강세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죠. 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미국입니다. 크게 세 번의 장이 오르는데 이번은 끝도 없이 오르고 있죠. 제가 5년, 6년 전에 또는 7, 8년 전에 이전의 고점을 뚫을 때도 항상 느꼈던 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미국이? 사상 최고치인데? 예. 저의 대답은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라는 뉴스를 접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예. 근데 언제 올라요? 예. 세상이 변할 때. 제일 첫 번째 오르는 그림은 뭐예요? 예. PC입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나왔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때예요. 이거는 자기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뀐 대로. 예. 지금 PC 없는 집 있나요? 예, 없죠. 예. 저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문과는 가지 마라. 예. 그런 서류 정리하는 일은 없어질 거다. 예. 그렇게 됐죠. 지금 워드나 엑셀이. 예. PC가 깔려. 두 번째는 뭐죠? 예. 중국이 세계 경제에 들어와서 전 세계의 가정과 기업의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이 깔릴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뭘까요? 우리 세상이 바뀌고 있나요? 바뀌고 있죠. 스마트폰이 나오고 핸드폰으로 모든 게 되고 모든 게 초연결화되고 있고 또 전기차가 나오려고 하고 100년 동안 썼던 가솔린과 디젤의 내연기관차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대화가 됩니다. 저 사이에 인터넷도 나오고 이런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맨 밑에 보면 1970년대에 이 IT라는 것이 나와서 그동안 많은 기술들이 결합돼서 굉장히 총화된 어떤 형태의 사회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변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 애들만 올라가는 겁니다. 얘들은 경기랑 상관이 없어요. 세상을 바꿀 거니까. 미래 경기를. 자, 이 기간 동안 오른 주식들의 주가를 봅시다. 사실 PC가 나왔을 때 뭐만 사면 돼요? IBM, 델,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칩인 인텔. 그 다음에 이 PC들을 연결시켰죠. 인터넷, 구글, 네이버 사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애플 사면 되죠. 몇 배 올랐어요? 저거는 저 오를 때만 해놨지 2000배, 100배에서 200배, 2000배가 오릅니다. 주식 투자는 뭐예요? 하루 샀다 하루 파는 게 수익이 더 많이 날까요? 저 주식을 100배를 먹는 게 많이 날까요? 여러분들이 데이트레이드 해가지고 100배를 먹어보신 적 있나요? 끝났나요, 저게? 테슬라는 1년 만에 몇 배가 올랐나요? 세상을 바꾸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입니다. 그 변화를 내가 느끼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변화를 누가 주도할 거야?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죠. 저건 10년 단위에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위의 기업들을 나열하는데 기업은 뭐 볼 필요가 없고요. 국기만 한번 보시죠. 80년대에 뭐죠? 다 미국. 90년대에 일본. 미국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본을 눌러야 되겠다 생각했겠죠. 다시 미국 국기로 다 바뀝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 국기가 하나씩 생겨나죠. 네, 그때는 뭐 은행이니까 중요하진 않고 지금 2010년대 보시죠. 텐센트, 알리바바 들어오죠. 위협하죠.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할까? 누르겠죠 당연히. 다시 미국 국기로 다 바뀌게. 네, 그래서 싸우는 거죠. 중국은 다시 저 국기가 중국 국기로 바뀌게. 90년대 일본 국기처럼.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나? 네, 우리가 세상을 바꾼 적은 없어요. 우리가 차를 만든 적도 없고 우리가 PC를 만든 적도 없어요. 네, 그들이 바꾼 뒤에 우리가 그걸 얼마나 더 많이 파느냐죠. 자, 미중 갈등은 패권 전쟁은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지난 2년 동안의 미중 갈등은 우리한테 손해예요. 우린 중간재를 중국에 해서 중국이 미국이 팔기 때문에 관세가 붙으면 우리도 다 피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죠. 지금은 관세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화웨이 물건을 못 되게 하고 틱톡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네, 기술 패권 전쟁이에요. 이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든 역사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80년대 아까 90년대에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에요. 네. 그때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의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갔지만 더 결정적인 것도 있었죠.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은 78%였어요. 우리나라는 4.7%. 그 이후로 일본은 계속 점유율이 줄어들고 그 사이에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초성장을 이뤘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싸워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죽을 때 우리는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도 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중국 고립주의 나가고 미국의 밸류체인에 들어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있죠.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1, 2위인 산업들만 사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반도체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죠. 또 뭐예요? 누가 신약을 만들면 그걸 똑같이 만들어주는 바이오 위탁 생산도 우리나라 점유율이 30%가 넘죠. 전기차 테슬라 제일 말팔지만 2위는 현대차예요. 네. 세상이 바뀌는 거에서 공급 체인에 들어가 있는 시장에 우리나라들이 1, 2위를 하고 있는 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상당히 번 거예요. 중국을 누르면서. 네. 이제 미중 갈등은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기술 전쟁이기 때문에 시각을 달리해서 봐야 된다. 반도체 하나만 의존하던 우리 시장이 저렇게 성장 산업이 나오면 우리나라의 저평가도 조금씩은 해소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유. 네. 저희 애널리스트가 잘난 척할 때 밸류에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기업이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라는 지표들이에요. 이익보다 주가를 오른 거는 PER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는 PBR이라고 합니다. 네. 그림 보시면 역사적 최고치예요, 거의. 예, 물론 90년대 후반보다는 좀 낮은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비싸, 고평가야. 좀 똑똑하게 얘기하면 팔아야 돼. 정말 그럴까요? 네. 그 말이 맞으면 주식 지금 다 팔아야 돼요. 네. 비관론자들이 뭐 말하기 좋은 지표죠. 기업들을 볼까요? 테슬라 150배. 지금 벌어들인 이익을 150년 동안 벌어야 지금의 시가총액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말이 되나요? 아마존, 테슬라. 엄청 높죠. 그러면 뭔가 하나 잘못된 거예요. 얘네들 주가가 잘못돼서 폭락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저 지표가 잘못됐거나. 어떤 게 답일까요? 지표가 잘못됐습니다. 현재 기업 회계 기준에 나오는 재무제표에는 얘네들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산들을 계산하지 못해요. 그게 부의 무형자산이라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늘고 있는데 그게 저게 자산에 표시되나요? 페이스북은 수학 체증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가입자, 100명, 10,000명이 훨씬 더 파워풀한 효과를 내죠. 광고도 들어오고 플랫폼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비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무료로 해주니까. 가입을. 카카오 무료. 처음에 가입할 때. 지금 뭐죠? 선물하기, 뭐 그 플랫폼으로 엄청난 다양한 이익들을 창출해내고 있죠. 네이버 웹툰. 근데 그동안에 그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썼던 비용들은 전부 다 비용으로 들어가 있죠. 저게 자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 보이죠.
자산이 빠져 있는데 정말 중요한 자산들이 부의 무형자산을 계산하지 못하는 현재 재무제표에서 나온 결과로 PBR을 따지고 PER을 따졌을 때 그게 맞을까요? 안 맞죠.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하고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이런 비용들이 전부 다 판관비의 비용으로 다 빠집니다. 이익에서. 그러니까 이익이 작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엄청난 효과를 낼 건데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확 떨어져요. 이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현재의 재무제표는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근데 재무제표가 바뀔까요? 안 바뀌죠. 모든 기업이 보편 타당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현재 나오는 재무제표로 이익이나 자산을 계산해서 할 필요는 없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봐요. 이전에 제일 고점이었을 때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뭐예요? 포스코, SK텔레콤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다 밀려나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밸류에이션 돌아가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포스코의 밸류에이션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밸류에이션 툴은 분명히 바뀔 필요가 있고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비밀이 다 일맥상통하죠. 유동성 장세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기예요. 근데 경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체감하는 경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의 경기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 미래의 경기를 반영하는데 미래의 경기의 방향성은 회복 기조로 가고 있다. 두 번째, 더 근본적으로는 시장은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다. 세 번째, 그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에는 숨어있는 가치가 표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비싸다, 싸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료 위주로 옮겨오시죠. 네. 저희가 유튜브로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네.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긴장 하나도 안 하시고, 굉장히 말씀 잘 해주셨어요. 오래 했습니까? 방송 오래 하셨어요? 일을 오래 했죠. 네. 굉장히 건방진 말씀. 네, 건방진. 죄송합니다. 아니죠, 농담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세 가지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무형의 자산 가치라는 얘기를.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그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잘 분별이나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전문가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도 기준이 아직 없어요. 연구 중이지만 아직 이 지표를 써야 되라고 하는 그 공통된 지표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PER이라고 하는 것은 80년대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40년에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저희들 잘못이죠.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는데 일반인들이 감각적으로 판단할 때는 최근에 생성된 5년이나 10년 안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 중에 그 1위 기업들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1위 기업들은 독점적인 지배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그 2, 3위가 그걸 얻기에는 굉장한 노력이 듭니다. 그건 다 비용으로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1위 기업들이 투자하는 무형자산은 나중에 다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좀 힘드시면 새로 생성되는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그냥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게 형성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경수 센터장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반성한 것 중에 하나가 40년 전에 이 개발이 된 PER이나 PBR을 보고 지금도 그걸 기준으로 제가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 강의를 듣고 제가 바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하고 계신 분들이 가치 투자자예요.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펀드들이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죠. PER하고 PBR이 싼 주식들을 사는 거거든요. 계속 싼 거죠. 그 기준이 틀렸는데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안 맞으니까 아마 그분들의 고민이 가장 깊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PER이 퍼가 굉장히 낮은 그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안 오르고 계속 낮은 상태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일반 개미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 미인주가 아니다. 맞습니다.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계속 소외주죠. 그렇죠. 이익이 줄어들면서 그 PER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PBR을 정당화시킬 수 있죠. 낮은 PBR을. 그러니까
네, 뭐. 좀 전에 우리 샘 소장님께서 서서 강의해 주실 때 네네. 했던 그 용어들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은 우리 비전문가 입장에서 네네. 사실 좀 이렇게 다 어렵죠. 어렵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제 시장에 네. 그냥 대충 막 투자하는 개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 용어로 여쭤본 거예요. 네네. 뭐 언짢진 않으시죠? 아니요, 전혀. 훨씬 좋죠. 훨씬 좋습니까? 네,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저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사전에 제가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 질문. 네. 올해 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희 씨가 주신 사연입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도 주식을 해도 될까요? 잘 모르다 보니 주저하게 되고 이걸로 해도 될까 싶은 마음에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네. 일단 두 가지 같아요. 네. 그 주식을 해도 되나라는 질문 하나고 300만 원으로 해도 되나 이 두 가지인데 일단 금액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금이 여유 자금이어야 한다. 네. 왜냐하면 그 내가 샀을 때 딱 바로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좀 여유가 있어야 돼. 버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빌려서 하면 갚아야 되잖아요, 만기에. 그러면 시간에 쫓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 그 200, 300만 원이 본인한테 여유 자금이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여유 자금이 아니면 그건 많은 거다. 이렇게 보고 주식 투자를 해도 되냐는 하는 게 좋습니다. 10만 원이라도 주식을 하면 경제 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삼성전자를 샀으면 삼성전자의 뉴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것과 한 주라도 사서 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 수익을 떠나서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뭐 금리가 낮기 때문에 계속 이 시장은 관심을 받을 겁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계속 관심 받을 것이다. 저는 그 주식 투자는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할 게 그다지 없어요. 사실은. 저희는 진짜 직업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은퇴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계속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은퇴해서라도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공부가 좀 되는 거지. 그냥 평생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투자를. 맞습니다. 대신 투기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빚내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그 가계자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오래 살잖아요. 고령화라고 하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살아갈 돈의 여유가 그 예금을 해서 그 이자를 받아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정말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해서 나의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걸 그 중에 주식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를 찾기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부동산은 금액이 크고 채권은 뭐 일반인들이 하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소액으로도 어떤 투자 수익률을 거둬서 내 노후를 대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주식이기 때문에 한 주라도 사셔서 그 공부를 미리 좀 해놔야 나중에 늦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을까요? 여기 또 하나 우리 김진영 씨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현재 유동성 장세의 끝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시그널로 사전에 점검해봐야 할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좀 고차원의 질문을 주셨어요. 주식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유동성이 언제 줄어들 것인가를 궁금해 하신다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봐야 돼요. 소비자 물가가 2%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유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를. 그러면 물론 뭐 조금 더 넘어가도 유지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중앙은행이 주식시장이나 경제를 망칠 정도로 정책 실패를 하면서까지 유동성을 줄일 가능성은 없으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사전 신호다. 그 기준은 2%고 그건 아마 한 2022년 뭐 이 정도 넘어가야 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걱정할 필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뭐 인터넷만 쳐도 나오죠?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옵니다. 자, 한윤경 씨의 질문인데요. 다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코스피 전망을 자꾸 상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요. 전망을.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상당히 이 먹고 살기가 참 곤란합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이에요. 왠지 불안한데 요거 좀 명쾌하게 좀. 왜 코스피를 자꾸 그 전망치를 상향하냐?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근거 있겠지만 그 증권사에서 내는 코스피 전망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예. 다 비슷합니다. 예. 비가 좋게 보든 안 좋게 보든 다 비슷해요. 근데 의미가 없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점쟁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전망치가 아니라 그 정도의 가치가 적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맞추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코스피가 3,000 갈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2,990으로 끝났으면 틀렸나요? 안 틀린 거죠. 그 정도면. 근데 언론사 틀렸다고 하죠.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현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 정도 가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은 팔면 되는 거예요. 안 됐으면 사면 되는 거고.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지. 이 정도 갈 거라고 내가 딱 정확하게 맞춰 드릴게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코로나19에 따라 확산은 아마 그 전망치에 녹아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확산도 중요하지만 이 확산에 대해서 셧다운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기업들이 활동을 못하게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전망치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아마 지금 전망치 상향에는 그 가정을 깔고 있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네, 그래서 지금 3단계 발동하냐 마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지금 따져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좀 조정이 될 수 있겠죠. 또 하향 조정이. 근데 그 방향성을 보셔야지 그 전망치가 딱 얼마다. 그렇게 그 쪽지게 같은 느낌으로 받을 필요는 없고 실제로 잘 못 맞춥니다. 저는 개인적인데요. 그 이경수 센터장님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참 괜찮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든 이유가 우리가 테슬라나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서 먼 미래 장래의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어떤 센터장님들의 몇 분들은 그 일희일비해서 뭐 하루에 1% 올랐네 내렸네 갖고 막 맨날 이렇게 이렇게 예측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전하시는 거죠. 맞추기 불가능하거든요. 솔직히 본인들 아마 깡통 계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센터장님은 좀 뭔가가 미래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저희 2020 환경 재테크 쇼가 첫 스타트부터 강의가 좋았지 않았나.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마지막으로 자평입니다.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그 의문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럼 영혼이 올라? 아니 그렇지 그 않고 언제 주시장이 끝나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도 아니면 어떻게 언제 또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세상의 변화가 다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공급 과잉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라고 생각해 보죠. 처음에는 애플이 만들었죠. 그리고 IBM, 델, 그리고 삼성전자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때는 뭐 몇백만 했어요. 집마다 없고 있으면 굉장히 그 신기하고. 근데 어느 순간 집마다 한 대씩 다 생겼죠. 한국의 삼보 컴퓨터도 조립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기업들은 많이 만드니까 싸게 팔아야 되겠죠.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마진이 날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만들어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빠지는 거죠. 네. 그 조선도 마찬가지 2006년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니까 해안가에 땅만 있으면 다 조선소들이 땅을 파서 배를 만들었어요. 다 구조조정이에요. 공급 과잉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뭐가 바뀔 거냐? 전기차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 타면 쳐다보잖아요, 도로에. 그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너 아직도 가솔린 타냐? 아직도 뒤에서 그러면 이미 주가는 빠지고 있을 겁니다. 공급 과잉이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 처음에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로봇이 뭐 카페에서 이제 뭐 누르면 서빙해주고 사람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 주가들이 엄청 오르겠죠. 근데 이제 모든 사업장, 모든 그 음식점에 로봇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미 그거는 너무 많은 기업들이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때는 이미 주가가 빠지고. 아직까지는 그 식당에서 로봇 쓰니 우리 사람이 서빙하는 게 더 나아요. 로봇 뭐 이렇게 뭐 아직까지는. 그건 뭐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팍팍스러워서. 아무튼 앞으로도 당분간은 상향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부 많이 했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답답한 마음 중에 하나가 과연 이런 게 언제까지 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했었는데 우리 센터장님 모시고 첫 번째 강의를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내년에 또 저희 재테크쇼 하면 또 나와주셔야죠. 네, 뭐 그때도 성적이 우수하시면 부를게요. 네. 성적이 떨어지면 안 부릅니다. 성적에 따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연사로 나와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